프랑스가 무릎 꿇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유럽 기술의 복제품이라던 그들이 지금은 한국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800기의 드론이 하늘을 뒤덮었고 세계 최강이라던 이스라엘의 방공망은 단 몇 분 만에 붕괴됐습니다. 아이언돔, 타비드 슬링, 아이언빔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단 하나의 무기,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국의 레이저 요격 시스템 청광. 발사 비용 단 $1. 재장전 필요 없음. AI로 자동 추적, 연속 요격 가능. 프랑스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가 그녀의 조카를 구했고 그녀는 결국 모든 걸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전쟁의 방식을 바꿨다. 대체 한국은 어떻게 세계 방산의 중심에 서게 된 걸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저는 프랑스 국방조달청 무기평가관 마리 드보아입니다. 유럽에서 20년간 무기 시스템을 평가해온 전문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산 무기에 대한 제 편견은 정말 뿌리 깊었어요. 2019년 시리아 전선에서 제 동생 피에르가 한국산 통신장비 오작동으로 큰 부상을 입었거든요. 그때부터 한국 기술에 대한 불신이 생겼어요. 아니, 불신을 넘어선 혐오였죠. 유럽 무기 컨퍼런스 연단의 선순간을 기억해요. 수백 명의 군사 전문가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한국 무기 전시관을 가리키며 저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이는 한국산 무기들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유럽 기술의 아류작에 불과합니다. 정밀도도 떨어지고 내구성도 문제가 많아요. 청중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계속했죠. 한국은 기술력보다는 열정만 앞서는 나라예요.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검증도 제대로 안 된 무기들을 시장에 내놓는 겁니다. 실전에서는 믿을 수 없죠. 한국 관계자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제 전문성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특히 방공 시스템은 더욱 심각해요. 유럽의 SAMPT나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비교하면 아예 급이 다르죠. 한국이 만든 천궁이나 철매 같은 시스템들, 과연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할까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한국 대표단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들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평가관님, 언젠가 저희 기술을 다시 평가해 주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때 비웃으며 답했어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기술에는 등급이 있거든요. 제 오만함이 얼마나 큰지 그때는 몰랐어요. 곧 일어날 사건들이 제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컨퍼런스에서 돌아온 뒤에도 저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어요. 파리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한국 무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아직 진정한 첨단 무기를 만들 기술력이 부족해요. 특히 정밀 타격 시스템이나 다층 방공망 같은 복합 시스템은 더더욱 그렇죠. 제 동료 앙투안이 말했어요. 하지만 말이 한국의 수출 실적을 보면 수출이 많다고 기술력이 좋은 건 아니에요. 가격 경쟁력 때문이죠. 실제 성능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단호했어요. 20년간 쌓아온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자부심이 곧 시험대에 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그해 가을, 제 조카 루이가 UN 기술평가감시단 소속으로 중동 지역에 파견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그 아이에게 미친 영향이 컸죠. 어려서부터 무기 기술에 관심이 많았던 루이는 저를 롤모델로 삼아 이 분야에 뛰어들었어요. 이모, 현장에서 직접 다양한 무기 시스템들을 평가할 수 있어서 정말 기대돼요. 루이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후배가 될 사람이 현장에서 실력을 키워나가는 것 같아서 뿌듯했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곧 벌어질 사건이 저와 루이, 그리고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2024년 4월 14일 새벽,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파리 시간으로 새벽 4시였죠. 화면에는 긴급 뉴스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이란, 이스라엘의 대규모 드론 공격 개시. 잠에서 깬 저는 즉시 뉴스를 켰어요. CNN, BBC, 프랑스 24 모든 채널이 같은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800기가 넘는 드론과 미사일이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즉시 루이에게 연락을 시도했죠.
그 아이가 그 지역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어요. 이상한 애 항상 연락이 잘 됐는데.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저는 전문가로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시스템이라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800기 정도면 좀 많긴 하지만 아이언돔의 요격률이 90%가 넘으니까 큰 문제 없을 거야. 하지만 몇 시간 후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아이언돔이 포화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너무 많은 목표물이 접근하면서 시스템이 과열되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보고가 계속 들어왔어요. 오후가 되어서야 더 자세한 상황이 파악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층 방공망인 아이언돔, 다비드 슬링,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모두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이었어요. 제 동료 장 피에르가 사무실로 달려와 말했어요. 마리, 이건 기술적으로 설명이 안 돼. 아이언돔이 이렇게 쉽게 무력화될 리가 없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던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이 실제 포화 공격 앞에서는 이렇게 취약할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저녁 무렵 루이의 상관으로부터 전화가 왔거든요. 드보아 평가관님, 루이에 관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상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거든요. 루이가 실종됐습니다. 드론 공격이 시작되기 직전 마지막 통신 이후 연락이 끊어졌어요. 실종이라니 그게 무슨. 현재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지역 전체가 공격을 받아서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제가 그토록 신뢰했던 최첨단 방공 시스템들이 무너져 내렸고 그 와중에 제 조카가 실종됐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방공망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하고 있었죠. 이번 사건으로 현대 방공 시스템의 근본적인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물량 공세 앞에서는 취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서구 기술의 우월성이 한순간에 의문시되는 순간이었어요. 아이언돔과 다비드 슬링, 그리고 패트리어트까지. 모든 시스템이 포화 공격 앞에서 무력해졌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피해 규모였어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폭발음이 들려왔고 여러 군사시설이 타격을 받았다는 보고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가 자랑하던 최고의 방공망이 한순간에 뚫린 거였어요. 며칠이 지나도 루이의 소식은 없었어요. 이스라엘 정부는 긴급히 각국에 방공 시스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한국이 나설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며칠이 지나도 루이의 소식은 없었어요. 이스라엘 정부는 긴급히 각국에 방공 시스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패트리어트 추가 배치를 검토한다고 했지만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끌었어요.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뤼셀에서는 연일 회의만 열리고 있었어요. 저희 프랑스도 SAMPT 시스템 파견을 논의했지만 자국 방어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결정을 미루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들려온 소식은 정말 의외였어요. 한국이 청광 레이저 방공 시스템을 이스라엘에 긴급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이 뉴스를 본 순간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 실험용 무기를 들고 나오겠다고? 제 동료들도 마찬가지 반응이었습니다. 장 피에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 정말 답답하네. 이런 긴급 상황에 검증도 안 된 레이저 무기라니. 저는 더욱 격앙됐어요. 루이가 실종된 그 지역에 한국의 실험 무기를 배치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전장에서 실험하겠다는 거예요? 사람 목숨을 뭘로 보는 거죠? 그때까지도 저는 한국의 청광 시스템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레이저 방공 시스템 자체가 아직 실용화 단계에 있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미국의 고에너지 레이저도 아직 시험 단계인데 한국이 뭘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상한 건 이스라엘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가 한국의 제안을 즉시 수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왜 이스라엘이 한국 무기를 받아들이는 거지? 이스라엘은 군사 기술에 있어서는 정말 까다로운 나라예요. 자국 기술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고 검증되지 않은 무기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런 이스라엘이 한국의 레이저 시스템을 바로 승인했다는 건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청광 시스템이 이미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설치를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미국과 유럽이 아직 회의만 하고 있을 때 한국은 벌써 행동에 옮긴 거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어요. 혹시 제가 한국 기술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독일 연락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말이 혹시 한국의 청광 시스템에 대해 아는 게 있나?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빨리 승인했는지 이해가 안 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확신은 있었습니다. 실전은 실험실과 다르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작동하는지 보자.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을 거야. 그렇게 저는 한국의 청광 시스템 실전 배치 소식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루이의 안전도 걱정됐지만 동시에 전문가로서의 호기심도 생겼거든요. 한국 국방부에서는 자신만만하게 발표했어요. 청광 시스템은 24시간 연속 작전이 가능하며 발사 비용도 기존 미사일 대비 현저히 낮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레이저 무기의 한계를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날씨의 영향을 받고 사거리도 제한적이고 무엇보다 연속 발사 시 과열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한국이 그런 문제들을 모두 해결했다고? 믿기 어렵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언론의 반응은 달랐어요. 한국의 청광 시스템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레이저 기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기존 방공망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 기술.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너무 다른 반응들이었거든요. 2024년 4월 18일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서 한국의 청광 시스템 실전 시연이 진행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파리 국방부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아침 10시,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오후 5시쯤이었죠. 현장에는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들과 함께 각국의 군사 관찰단이 모여 있었어요. 위성 중계를 통해 저희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광 시스템은 생각보다 컴팩트했어요. 트럭에 탑재된 레이저 포탑이 하나, 그리고 레이더와 제어 시스템이 별도 차량에 장착되어 있었죠.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의 미사일 방공 시스템보다 훨씬 간단해 보였습니다. 저게 정말 작동할까? 상황실에 있던 다른 관계자들도 의구심을 표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레이저 장비 같았거든요. 시연을 위해 12기의 모의 드론이 동시에 발사됐습니다. 각각 다른 방향에서 다른 속도로 접근하는 복잡한 시나리오였어요. 실제 포화 공격 상황을 모방한 것이었습니다. 12기면 꽤 많은 편이네. 하지만 실제로는 수백 기가 오는데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12기 정도는 기존 방공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순간 제가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레이저 포탑이 회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의 동시에 12개의 광선이 하늘로 뻗어나갔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레이저 빔의 궤적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드론이 폭발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마치 연쇄 반응처럼 드론들이 하나씩 떨어져 내렸습니다. 13초 만에 12기 전부 격추 완료. 현장 지휘관의 목소리가 통신을 통해 들려왔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3초요? 정말 13초 만에?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 기술진이 발사 비용을 발표했거든요. 1회 발사당 비용은 약 $1입니다. 전력만 소모되고 별도의 탄약이나 미사일은 필요 없어요. $1라고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이 $300만 레이저는 $1라는 말인가요? 상황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저 역시 말문이 막혔죠.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방공 무기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연에서는 20기의 드론이 동시에 발사됐어요. 그것도 더 복잡한 기동을 하면서 말이죠. 이번에는 AI 자동 추적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사람이 조작하지 않아도 레이저 포탑이 스스로 목표물을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격했어요. 20기 전부를 격추하는 데 걸린 시간은 겨우 18초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레이저 시스템은 전혀 과열되지 않았습니다. 연속 발사가 가능하다는 뜻이었죠. 이게 진짜 실전인가요? 제가 중얼거린 말을 동료들이 들었나 봐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을 테니까요. 시연이 끝난 후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현장에서 발표했어요. 오늘 우리는 방공 무기의 새로운 시대를 목격했습니다. 청광 시스템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꿀 게임 체인저예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 기술이 실제로는 기존의 모든 방공 시스템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무기였던 거예요. 그때서야 깨달았죠. 한국이 왜 그렇게 자신있게 청광 시스템을 제안했는지, 이스라엘이 왜 즉시 수락했는지를 말이에요. 시연이 끝난 직후 한국 기술진들이 기자들 앞에서 담담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토론보다 실행을 택했습니다. 그 말이 저의 가슴을 찔렀어요. 유럽과 미국이 회의실에서 논의만 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행동에 옮겼던 거였거든요. 현장에 있던 프랑스 관찰관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 한국 기술진들의 자신감이 대단해.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이 실제로는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더욱 놀라운 일이 이어졌어요. 시연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청광은 단순한 방공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는 전술이자 전략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은 한국과 함께 새로운 방어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총리의 발표를 들으며 저는 더욱 충격받았어요. 이스라엘이 한국 기술을 이렇게까지 높이 평가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 상황실에 있던 모든 유럽 관계자들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회의실에서 논의만 하고 있을 때 한국은 벌써 현장에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영국 연락관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완전히 뒤처진 것 같네. 독일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울 것 같아. 저는 그때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유럽의 기술력이 실제로는 한국에 뒤처져 있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한국 국방부 장관이 추가 발표를 했어요. 청광 시스템은 기존 방공망과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단독으로도 작동하지만 기존 시스템과 연동하면 더욱 강력한 방어 능력을 발휘해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 기술진들의 치밀함에 감탄했어요.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기존 체계와의 호환성까지 고려한 거였거든요. 시연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13초 만에 12기 드론을 격추하는 장면이 반복 재생되면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했습니다. CNN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어요. 한국의 청광 시스템이 현대 방공 무기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C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이 한국 무기를 채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저는 이런 보도들을 보며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기술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파리 국방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한국의 청광 시스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 한국 기술을 다시 평가해봐야겠어. 저는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장관님, 제가 한국 기술을 과소평가했었습니다. 이번 시연을 보니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 무기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해왔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혁신적이라고 생각해? 우선 비용 효율성이 압도적입니다.
$1 대 300만 달러라는 건 비교 자체가 의미 없어요. 그리고 연속 발사 능력, AI 자동 추적 시스템까지. 제가 말을 이어가며 한국 기술의 장점들을 설명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시연이 있은 지 이틀 후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실종됐던 루이가 구조됐다는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루이가 발견됐습니다. 청광 시스템이 배치된 지역 근처에서 구조됐어요. 전화를 받은 순간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며칠간 연락이 끊어져서 정말 걱정했거든요. 몇 시간 후 루이와 직접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이모, 정말 무서웠어요. 드론 공격이 시작되고 나서 대피소에 숨어 있었는데 통신이 완전히 끊어졌거든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런데 어떻게 구조된 거니? 한국 청광 시스템이 배치된 지역이었어요. 그 덕분에 추가 드론 공격을 막을 수 있었고 구조팀이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 무기가 제 조카의 생명을 구해준 거였거든요. 이모, 한국 기술진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그들이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토론보다 실행을 택했습니다라고요. 루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회의실에서 논의만 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행동에 옮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이 실제로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던 거죠. 며칠 후 더 자세한 상황 보고서를 받았어요. 청광 시스템이 배치된 지역에서는 추가 드론 공격이 모두 무력화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4시간 연속 작전이 가능하고 탄약 보급도 필요 없으니 지속적인 방어가 가능했던 거예요.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청광 시스템은 단순한 방공 무기를 넘어서 지역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종합 방어 체계로 작동했다. 읽으면서 저는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유럽 기술은 어디 있었나요? 회의실에서 논의만 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루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루이야, 이모가 잘못 생각했었나 봐. 한국 기술에 대해서 말이야. 이모, 현장에서 보니까 정말 달랐어요. 그들은 기술을 자랑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지키려고 만든 것 같았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맞아요. 한국은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기 위한 기술을 만들었던 거예요. 제가 동생 피에르의 사고 때문에 한국 기술에 편견을 가졌던 것처럼 이번엔 한국 기술이 제 조카를 구해준 거였죠.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루이는 계속 말했어요. 이모, 구조 과정에서 한국 기술진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조카 한국 무기가 살렸습니다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기술이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구해준 거였거든요. 우리는 기술을 가졌지만 한국은 사람을 지켰군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정말 그랬어요. 유럽은 기술적 우월성만 자랑했지만 한국은 실제로 사람들을 구해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져왔던 모든 확신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2024년 5월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무기 포럼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에요. 이번 포럼의 주제는 현대 방공 시스템의 혁신이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의 청광 시스템이 주요 화제였죠. 저는 연단에 서서 발표를 해야 했어요. 사실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주장해왔던 것들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야 했거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솔직한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청중들이 조용해졌어요. 보통의 기술 발표와는 다른 시작이었거든요.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한국 무기 기술에 대해 회의적이었어요. 아니, 회의적인 정도가 아니라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야 했어요. 저는 한국이 서구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완전히 틀렸어요.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같은 베테랑 평가관이 이런 말을 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이번 이스라엘 사태를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른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은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해낸 유일한 나라였어요. 그때 제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루이의 일이 떠올랐거든요. 저희 조카가 이번 사태 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실종 상태에 빠졌었죠. 하지만 한국의 청광 시스템이 배치된 지역에서 무사히 구조됐어요. 목소리가 더욱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사람을 지켰다는 걸 말이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청중들도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국의 청광 시스템을 직접 본 순간 저는 제 20년 경력을 의심하게 됐어요. 13초 만에 12기 드론을 격추하고 발사 비용은 $1.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나왔어요. 대부분이 그 시연 영상을 봤을 테니까요. 더 중요한 건 그들의 마인드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회의실에서 논의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현장에 도착해 있었어요. 그들이 기술이 없다고 믿었던 건 우리의 오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울음을 터뜨렸어요. 수백 명의 전문가들 앞에서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께 사과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에게도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진실을 보지 못했다는 걸 인정해요. 연단에서 내려온 후 많은 동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대부분이 비슷한 심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독일 국방부의 하인츠 밀러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아시아 기술을 과소평가했던 거죠. 영국의 제임스 윌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K-2 전차나 KF-21 전투기를 봐도 이미 징조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했을 뿐이죠. 그날 포럼이 끝난 후 한국 대표단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몇 달 전 그 컨퍼런스에서 제가 조롱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의 김철수 박사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평가관님, 오늘 용기 있는 발표 감사합니다. 우리도 처음엔 많은 실패를 겪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들을 그렇게 무시했는데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다니 말이에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괜찮습니다. 기술은 국경이 없어요. 중요한 건 사람을 지키는 것이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더욱 감동받았어요. 정말로 한국은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긴 편지를 썼습니다. 프랑스 국방부에 보내는 공식 보고서였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제 평가를 완전히 수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은 더 이상 모방 단계를 넘어서 혁신의 단계에 도달했다. 특히 청광 레이저 시스템은 기존 방공 무기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혁신적 기술이다. 보고서를 마치며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우리는 한국을 새로운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보내기 버튼을 눌렀죠. 제 20년 경력을 부정하는 보고서였지만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포럼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유럽 각국이 한국과의 군사기술 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무시했던 한국이 이제는 우리의 파트너가 된 거였어요. 2024년 여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한국의 청광 시스템에 대한 수주 문의가 전 세계에서 쏟아져 나온 거였습니다. UAE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이란과 인접한 지역 특성상 드론 공격에 대한 우려가 많았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을 여러 번 당한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폴란드의 결정이었어요. NATO 회원국인 폴란드가 한국의 청광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러시아의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청광 시스템을 도입한다. 폴란드 국방장관의 발표를 들으며 저는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유럽 국가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거였거든요. 인도도 가세했습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의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였어요. 인도는 한국과 함께 청광 시스템의 현지 생산까지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가 저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어요. 한국-프랑스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파견 책임자로 임명된 거였습니다. 말이 당신이 한국 기술을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서울에 가서 협력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국방장관의 말을 들으며 저는 묘한 기분이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한국 기술을 조롱했던 제가 이제는 협력을 위해 서울로 가게 된 거였거든요. 2024년 9월 저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공항 자체가 정말 첨단 기술의 집합체였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연구시설의 규모도 규모였지만 연구원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김철수 박사가 저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평가관님, 저희가 청광 시스템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실용성이었어요. 실험실에서만 작동하는 기술은 의미가 없다고 봤거든요. 실제로 청광 시스템의 개발 과정을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수백 번의 실패를 거쳐서 지금의 시스템을 완성했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과열 문제 때문에 연속 발사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냉각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해서 24시간 연속 작전이 가능하게 만들었죠. 연구소 투어를 마친 후 저는 한국 국방부에서 공식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파격적인 제안을 받았어요. 프랑스와 한국이 차세대 방공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는 건 어떨까요? 한국의 레이저 기술과 프랑스의 레이더 기술을 결합한다면 한국 국방부 차관의 제안을 들으며 저는 정말 감격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방산 협력 확대에 대한 발표였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닙니다. 제가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이에요. 한국은 전쟁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는 나라예요. 청광 시스템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 한국 기자가 저에게 질문했어요. 평가관님, 과거에 한국 무기를 비판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틀렸었어요. 한국은 기술을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라 혁신을 만들어내는 나라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때예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루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루이야, 이모가 서울에 있어. 정말요? 어떠세요? 정말 놀라워.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어. 그리고 이모가 정말 바보였다는 것도 깨달았고. 루이가 웃으며 답했어요. 이모, 그때 한국 기술진들이 그러더라고요. 편견은 학습된 것이니까 바꿀 수 있다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 한국인들의 관대함에 감동했어요. 제가 그렇게 무시했는데도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다니 말이에요.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제 인생을 바꾼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생각하는 나라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마지막 날, 김철수 박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평가관님, 앞으로도 계속 협력했으면 좋겠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무시했던 이 나라가 이제는 정말 존경스러웠거든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겠다고,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이에요. 한국은 정말로 전쟁의 규칙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증인이 되어 정말 영광이었어요. 이제는 한국이 룰을 쓰는 시대가 온 거였습니다.